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김부겸 총리는 모더나 측과 고위급 영상회의를 열고 다음 주부터 백신 공급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모더나는 해외 생산 파트너의 문제 때문에 백신 해외 공급이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교직원과 아동복지 돌봄시설 종사자에 대한 화이자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정부가 직접 계약한 화이자 백신 6,600만 회분 가운데 267만 회분이 국내에 도착했습니다. 델타 변이가 확산하면서 미국 보건당국이 백신 접종자도 실내와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다시 권고했습니다. 일부 주에서는 개인 자유를 침해하고 백신 동료 정책과 상충한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연일 기록적인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시금치 등 국내 일부 채소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폭염으로 생산량이 감소했고 코로나19 확산으로 농사 인력이 줄면서 인건비도 급등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줄기세포는 인체 모든 세포로 분화해 재생의학의 총화로 불립니다. 난치병 극복 등 적용 분야가 무궁무진한데요. 바이오위클리에서는 국내 줄기세포 대표 기업 메디포스트 양윤선 대표를 초대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수도권의 거리두기 4단계 시행이 2주가 지났지만 효과가 나타나지 않자 정부는 보다 강력한 방역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브리핑에서 일단 이번 주와 다음 주의 상황을 보면서 유행 차단과 감소세 전환이 생각만큼 되지 않는다면 그 특성들을 분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적 모임 통제력이 약화된 건지 아니면 시설 중심의 감염 경로를 적절히 통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를 평가한 후 약한 부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치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생산 문제로 국내 공급 차질을 빚은 모더나 백신이 다음 주부터는 정상적으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최근 불거진 모더나 백신의 국내 공급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27일 밤 모더나 측과 고위급 영상회의를 개최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모더나 측과 논의한 결과 다소 차질이 있었던 백신 공급을 다음 주부터 재개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달 접종 계획을 금요일에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11월 집단 면역 형성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앞으로도 정부는 흔들림 없이 백신 접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교직원과 아동복지 돌봄시설 종사자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백신 대상자는 약 74만 6천 명으로 다음 달 7일까지 전국 위탁의료기관에서 화이자 백신을 1차 접종합니다. 정부는 그동안 2학기 등교 수업에 대비해 교육, 보육 종사자를 우선 대상으로 접종을 순차적으로 진행해 왔는데 이번 접종 대상자들이 모두 백신을 맞으면 교육, 보육 종사자에 대한 접종은 완료됩니다. 앞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 1, 2학년 교사 등은 지난 13일부터 화이자 백신으로 접종을 마쳤고 고등학교 교직원은 지난 19일부터 접종을 진행 중입니다. 델타 바이러스 등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26개국의 유학생은 전 국민 70% 이상 백신을 1차 접종한 후 입국하도록 유도합니다. 또 그 전에 입국하는 유학생의 경우에는 관리 인력이 상주하는 학교 밖 자가격리 시설이나 학교 시설에서 14일간 자가격리를 하도록 권고합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학년도 2학기 외국인 유학생 보호관리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은 입국 전후 총 3차례에 걸쳐 코로나19 유전자 증폭 검사를 받아 음성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유학생이 희망하는 경우 자국 내 온라인 수강을 지원하고 유학생이 원격 수업 사유로 미입국할 시 비자 취소 없이 유효기간 내 입국을 허용하는 면제 특례를 연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국 시기 분산을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델타 변이로 신규 확진자가 늘자 미국 보건당국이 2달 만에 다시 백신 접종자도 실내와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확진자와 입원 환자가 증가한 일부 지방 정부에서는 이미 마스크 착용 명령을 부활시켰습니다. 최문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중부 미주리주의 세인트루이스시는 월요일부터 마스크 착용을 다시 의무화했습니다. 5살 이상 모든 주민은 실내와 공공장소는 물론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최근 델타 변이가 퍼지면서 확진과 입원이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실내와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고 공고한 지 2달 만입니다. At the urging of local health experts with the St. Louis Pandemic Task Force, County Executive Dr. Sam Page and I took action by instating a mask mandate to stop the spread of COVID-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지방정부도 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와 뉴욕시는 공무원과 보건의료 종사자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46,000 Californians should be vaccinated. And if they're not vaccinated and cannot verify that they've been vaccinated, we are requiring that they get tested. 상황이 이르자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백신 접종자는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고 했던 마스크 지침을 2달 만에 수정해 발표했습니다. CDC recommends fully vaccinated people wear masks in public indoor settings to help prevent the spread of the Delta variant and protect others. This includes schools. CDC의 이 같은 입장 변화는 백신의 완전 접종률이 아직 50%를 넘지 못한 상황에서 델타 변이에 따른 코로나 재확산이 미 전역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YTN 최문석입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백신 접종자의 경우도 실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권고를 변경한 것과 관련해 미국 내 여론이 또 갈라지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 확산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란 설명에도 일부 주지사는 상식에 맞지 않는 조치라며 권고를 따르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동헌 기자의 보도입니다. 실내 공공장소에서 백신 접종자도 다시 마스크를 쓰도록 한 CDC의 권고에 대해 파우치 박사는 델타 변이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The science shows now that even people who are vaccinated and get a breakthrough infection can transmit. 2달 전 권고는 알파 변이가 우세종이었을 때였고 지금은 전파력이 훨씬 강한 델타 변이로 인해 돌파 감염이 발생하고 있어 권고를 변경했다는 설명입니다. 일반 여론은 옳은 방향이라며 우호적입니다. I think it's a good idea because it's better safe than sorry. You never know what happens, so I think it's a good idea. CDC의 마스크 착용 권고의 도입 여부는 각 주와 지방 정부가 최종 결정합니다. 최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를 비롯한 몇몇 지방 정부가 미리 마스크 규제를 재도입한 만큼 다수 지역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하지만 아이오와를 비롯해 미시시피와 플로리다 등 백신 접종률이 낮은 주의 경우 CDC의 권고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개인 자유에 대한 간섭이고 백신 접종 동료와 상충하며 일반 상식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실내 공공장소와 학교에서의 마스크 의무화를 도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선 학교가 교직원과 학생에게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백신 효능을 놓고 갈라진 미국이 마스크 착용을 놓고 또다시 분열하는 모습입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으면 공공장소에 발을 들이지 못하게 하는 등 강력한 수준의 백신 의무화에 나섭니다. 사우디에서는 다음 달 1일부터 학교나 상점, 식당, 카페, 공연장, 대중교통 등 공공장소나 사업장에 입장하려면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최소 한 차례 접종 증명을 해야 한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또 다음 달 9일부터 사우디 국민은 외국 여행을 하려면 2차 접종을 마쳐야 합니다. 현재까지 사우디의 1회 이상 접종률은 53%이고 접종을 완료한 인구는 19%입니다. 사우디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52만여 명이고 누적 사망자는 8천여 명입니다. 시노백 코로나19 백신의 항체 효과가 2차 접종 후 6개월 만에 기준치 이하로 감소한다는 중국 연구진의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연구진은 임상에 참여한 18세에서 59세 성인 540명에 대한 혈액 샘플 분석에서
이 같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연구진은 540명을 4개 그룹으로 나눈 뒤 백신과 가짜약을 각각 2주, 4주 간격으로 3차까지 접종했습니다. 그 결과 백신을 2차 접종까지 한 2개 집단의 항체 양성 반응 수치는 6개월 뒤 16.9%, 35.2%로 감소했습니다. 반면 3차 접종까지 한 2개 집단에서는 항체 양성 반응 수치가 6개월 뒤 60% 이상을 유지했습니다. 시노백 백신은 6월 말까지 중국, 브라질, 인도네시아, 칠레 등에서 10억 회분 이상 접종됐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시노백 백신을 주로 접종했는데 시노백 백신 접종을 완료한 보건의료인의 코로나19 감염과 사망이 급증하자 미국 모더나 백신을 부스터샷으로 이달부터 접종하고 있습니다. 호주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뉴사우스웨일스주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최다를 기록하면서 5주째 시행 중인 봉쇄령이 4주 더 연장됐습니다. 글래디스 베레지클리언 뉴사우스웨일스주 총리는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177명으로 지난달 델타 변이 확산이 시작된 후 가장 많이 발생해 당초 30일 해제 예정이었던 봉쇄령을 4주 더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6일 광역 시드니와 인근 지역을 대상으로 2주 예정으로 시행됐던 봉쇄령은 3차례 연장되면서 8월 28일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일일 신규 확진자가 1,896명 발생하면서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정점이 오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하루 2,000명대 발생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브리핑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6일 만에 역대 최다 확진자 기록을 갈아치웠는데요. 그런데 지난 21일은 청해부대 확진자가 포함된 숫자였다면 이번엔 지역 발생 확진자만 해도 1,800명이 넘습니다. 그만큼 지역사회에 누적된 감염자가 많다는 의미로 봐야 할까요? 일단 최근 상황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말씀하신 대로 오늘 발표된 신규 확진자는 총 1,896명인데요. 이 중 수도권에서 발생한 신규 확진자가 64%를 나타내면서 과거 85%를 정도를 나타냈던 것과 비교를 해보면 비율적인 측면에서는 다소 감소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오해를 하시면 안 되고 비율이 아닌 숫자로 보면 어제 기준으로 1,212명의 신규 확진자를 수도권에서 나타냈거든요. 수도권에서 4단계를 적용한 지 3주 차에 들어갔는데 확진자 수로 볼 때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이러한 상황에서 비수도권에서 크게 확진자가 증가를 하면서 실제로 수도권 확진자 비율이 감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비수도권에서 확산세가 오히려 증가를 하고 있고 따라서 전체적인 상황은 오히려 더 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일단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먼저 모두의 말씀을 드린 거고요.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적용하고 있는데도 상황이 계속 안 좋아지고 있는 배경에는 20일 넘게 신규 확진자 규모가 4자릿수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기본적으로 지역사회에 감염자가 많이 누적돼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현재 유행을 주도하고 있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전파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찾아서 격리를 하는 감염자 비율보다 새롭게 감염되는 확진자의 비율이 더 높다. 그래서 확산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교수님께서도 지난 코로나 브리핑에서 계속 짚어주셨듯이 앞으로 상황은 더 악화할 수 있다라고 짚어주셨는데요. 아직 4차 대유행의 정점은 오지 않았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럼 4차 대유행의 정점 언제쯤으로 예상하십니까? 앞으로 방역 정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이번 유행이 언제쯤 정점에 도달할지는 예측하기는 상당히 현재 상태에서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일 지금 적용하고 있는 방역 정책, 즉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무래도 확산의 상승세는 8월 달에도 계속 진행될 걸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후에 환절기나 아니면 초중고 개학 등의 변수가 발생하는 시점이 도달하게 되면 확산은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방역 정책을 유지하는 전제하에서 백신 접종자가 적어도 50-60%에 도달할 때까지는 상승세를 계속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점은 향후 백신 접종이 어느 정도 빨리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하신 대로 정점이 아직 오지 않았다면 일일 확진자 2,000명은 시간 문제일 것 같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언제쯤으로 보십니까? 매주 수요일 기준으로 확진자 규모를 보면 델타 변이 확산세가 본격화된 시점인 7월 1주에서 2주 사이에 일일 신규 확진자가 약 400여 명 증가를 했습니다. 예. 이후 4차 유행이라는 경각심 증가와 수도권 4단계가 적용이 되면서 증가폭은 일시적으로 다소 감소를 했는데 여전히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7월 2주차 수요일 대비 3주차 수요일에는 170명에 가까운 신규 확진자가 더 발생을 했고요. 7월 4주차 수요일인 오늘은 지난주 수요일 대비 100여 명의 신규 확진자가 더 발생을 했습니다. 예. 아무래도 매주 100명 이상의 신규 확진자가 증가하는 양상은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이어질 걸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추세라면 다음 주 수요일에는 2,000명 안팎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앞으로 한 주 정도 지나면 2,000명까지도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또 통계를 보면 비수도권 지역에서의 그 집단 감염 발생 비율이 수도권보다 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이건 어떤 이유로 볼 수 있을까요? 잘 아시는 것처럼 수도권은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하면서 유흥시설에 대한 영업금지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예. 반면에 비수도권은 대전을 제외하고 나머지 비수도권들은 거리두기 3단계를 적용하고 있거든요. 네. 따라서 수도권에서는 주로 유흥시설이 영업금지가 되면서 주로 일상생활과 관련돼 있는 집단 감염이 발생을 하고 있는 반면에 네. 비수도권에서는 일상생활 관련 집단 감염뿐만 아니라 유흥시설이 여전히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유흥시설 관련 집단 감염이 함께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유흥시설 관련 집단 감염은 서로 다른 유흥시설에서 N차 감염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때문에 실제로 거리두기의 차이가 기본적으로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 대비 비수도권에서 집단 감염 발생이 한 3배 정도 더 높게 발생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최근 전국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학생이 일평균 100명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학기 등교 수업 확대 괜찮겠습니까?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렵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행을 주도하고 있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 전파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서 N차 감염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최근 전국에서 확진 판정을 받는 학생 숫자도 크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 학생들 감염자 수는 전국의 유행 상황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예. 특히나 기존의 코로나19나 아니면 알파 변이 바이러스까지만 해도 학생에 대한 영향이 별로 상대적으로 덜했는 반면에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전국 유행 상황과 밀접한 관련을 보이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름방학이 종료되는 8월까지 현 상황이 전국적으로 안 좋아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방역 정책을 유지를 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상황이 나아질 만한 요건들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학기 전면 등교나 아니면 등교 수업 확대는 아무래도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이렇게 학생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당국이 모더나 백신 접종 연령을 만 12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실제 청소년 접종은 언제부터 가능할까요? 이 부분은 어제 27일 지시 녹십자가 식약처의 모더나 백신의 투여 연령을 기존 18세 이상에서 12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허가 변경 신청서를 제출을 했다라고 알려지고 있거든요. 예. 일단 외국에서 대표적으로 유럽 의약품청, 그러니까 EMA가 지난 23일 모더나 백신 접종 연령을 12세 이상으로 승인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네. 승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도 승인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승인과 별도로 수급 물량이 관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아직 20세에서 40세에 대한 백신 접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고 여기에 12세 이상의 청소년들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접종 대상자가 크게 증가를 하거든요. 네. 근데 이 증가한 대상자를 접종할 물량이 충분하겠느냐라는 문제가 있고 네. 따라서 관건은 향후 8월, 9월 백신 수급 상황에 달려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자, 백신을 맞아도 안심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돌파 감염 추정 사례를 분석한 결과 226건 가운데 72건에서 변이가 확인됐거든요. 델타 변이가 가장 많이 확인됐는데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 최근 돌파 감염 확진자 중 변이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분석한 결과 226명 중에 72명, 즉 32% 정도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이 됐고요. 예. 이 중에 말씀하신 것처럼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54명으로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돌파 감염 사례의 약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기본적으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다른 주요 변이 바이러스 대비 백신 회피 능력이 가장 높다라는 어떤 과학적 근거가 될 수가 있고요. 네. 반면에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의한 돌파 감염 사례도 나머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돌파 감염 사례는 비단 변이 바이러스만의 문제는 아니다. 그러니까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나 다른 주요 변이 바이러스들에서도 충분히 발생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하지만 이 중에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어떤 백신 회피 능력이 가장 높기 때문에 향후에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에서 우점종, 우세종이 될 경우에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돌파 감염 사례가 보다 더 이슈화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예. 그만큼 델타 변이의 감염력이 강하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코로나19 상황 살펴봤는데요. 확산세를 억제하면서 최대한 빨리 백신 접종을 진행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주째) 계속된 폭염으로 일부 채소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농수산 유통정보에 따르면 최근 상추, 시금치, 깻잎 등 엽채류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지난 27일 기준 시금치 도매 가격은 4kg당 39,360원으로 1년 전보다 약 92% 상승했습니다. 청상추 도매 가격은 4kg당 41,320원으로 62%, 같은 양의 적상추는 34,060원으로 16% 올랐습니다. 이는 엽채류가 폭염에 취약해 생산량이 감소했고 코로나19로 산지 농사 인력도 줄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입주 예정 아파트와 주택 매매량이 줄면서 국내 인구 이동이 6개월 연속 감소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국내 인구 이동 통계를 보면 지난달 이동자 수는 1년 전보다 10.4% 줄어 지난 2019년 6월 이후 2년 만에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은 4월에서 6월 입주 예정 아파트가 지난해보다 20% 넘게 줄고 1월에서 5월 주택 매매량도 2% 감소하면서 이동자 수가 줄어든 것으로 봤습니다. 지난 5월 출생아 수가 22,000명대에 머무르며 인구 자연 감소가 19개월째 이어졌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 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 5월 출생아 수는 22,052명으로 1년 전보다 809명, 3.5% 감소했습니다. 이는 5월 기준으로 1981년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후 최저치입니다. 5월 사망자 수는 25,571명으로 1년 전보다 1,226명, 5%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출생아에서 사망자를 뺀 5월 인구 자연 증가분은 마이너스 3,51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올해 1월에서 5월 인구 자연 감소는 13,000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은 인구 자연 감소는 2019년 11월 이후 19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양궁이 이번 도쿄올림픽에서 단체전 3종목을 모두 석권하면서 선수들의 엄청난 훈련량과 함께 과학적 훈련 방식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래차에 쓰이는 인공지능 기술이 선수들의 훈련 데이터와 연계되며 금메달을 정조준했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도쿄올림픽에서 혼성 단체전, 여자 단체전에 이어 남자 단체전까지 금을 거머쥐며 세계를 놀라게 한 한국 양궁. 이번 올림픽을 대비한 훈련에는 조금 색다른 기술이 적용됐습니다. 모니터에 활 시위를 당긴 선수의 얼굴이 인식됩니다. 심박수가 안정되자 화살을 쏘고 관역에 연동된 화면은 실시간으로 점수를 알립니다. 안면인식 알고리즘으로 화면에 담긴 선수의 얼굴을 파악하고 심박수를 측정하는 장치입니다. 실제 훈련 때 접촉식 생체 신호 측정이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기술입니다. 축적된 심박수 정보와 선수의 발사 영상은 점수 데이터와 연계돼 선수의 습관이나 취약점을 분석하는 데 활용됐습니다.
이와 함께 새로 개발된 슈팅머신은 균일한 품질의 화살을 골라내고 3D 프린터는 선수 손 모양에 딱 맞춘 그립을 만들어냈습니다. 지난 2016년 리우올림픽 이후부터 양궁협회와 기술 지원 방안을 논의해온 현대차그룹이 미래차에 쓰이는 기술을 양궁 훈련에 적용한 결과입니다. 양궁은 여러 과학이 집약된 스포츠인데요. 제조, 품질, 편의 기술이 어우러진 자동차 개발 역량과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 신문이 매혹적이고 무자비한 왕조라고 치켜세운 한국 양궁의 금빛 질주. 과학적인 훈련 개발에 자동차 신기술이 한몫했다는 평가입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도쿄올림픽 주경기장에서 입도되지 않은 멀쩡한 도시락이 무더기로 쓰레기통에 버려졌습니다. 무관중 개최로 자원봉사자가 크게 줄었는데 이걸 감안하지 않고 도시락을 주문하는 바람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도쿄에서 이경화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인적 드문 새벽, 도쿄올림픽 주경기장에 트럭 한 대가 들어갑니다. 잠시 뒤 경기장 안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트럭에 실려 있던 주먹밥과 도시락이 그대로 쓰레기통으로 들어간 겁니다. 주최 측은 자원봉사자들을 위해 매일 수천 명 분량의 음식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무관중 개최로 자원봉사자가 크게 줄어든 것을 생각하지 않고 주문해 음식이 남게 됐고 이걸 사람 눈을 피해 버리는 상황이 됐습니다. 멀쩡한 음식을 필요한 곳에 활용하는 대신 무더기로 버린 사실이 드러나자 조직위는 거센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当然、適切な数量がですね、発注されて、納品されてしかるべきものというふうに考えています。事態の改善に努めていくということが今お伝えできることかなというふうに。 부실한 운영 실태는 이뿐 아닙니다. 필요 인력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등록된 자원봉사자 가운데는 아무런 연락 없이 방치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担当者から連絡行くんで待っててくださいみたいな感じだったですね。絶対来るんですかとかって言ったら確実とは言いませんねみたいな感じだったんで、ちょっと正直怒りはありますけど。 당초 예정된 경기장 안내 대신 성화대 주변에서 코로나 예방 활동을 하게 된 이 남성은 직전에야 나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昨日連絡があって今日できるということで。 도쿄도에서 모집한 자원봉사자의 경우 약 3만 명 가운데 8천 명 정도만 올림픽을 돕고 있습니다. 대회가 1년 미뤄진 뒤에도 개인 일정을 조정해가며 참가를 기대했던 사람들은 실망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화입니다.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과 관련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커트 캠벨 인도태평양 조정관이 북한과의 대화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도 통신선 복원을 환영한다며 긍정적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한국전 정전일을 기념해 한미동맹재단과 주한미군 전우회가 캠벨 조정관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캠벨 조정관은 한미동맹이 미국에도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는 공감대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What they think are the most important issues that we're confronting between our two countries, the challenges, the opportunities in the time ahead. 이어 남북 통신 연락선 복원에 대해서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와 소통을 지지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북한으로부터 북미 협상 등 관련 소식이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북미 대화의 여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국무부도 남북 통신 연락선 복구에 대해 환영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외교와 대화가 한반도 평화에 필수적이라며 남북 간 대화나 더 나아가 북미 대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미국이 새로운 대북 정책을 설명하겠다는 제의에 북한은 석 달 가까이 답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남북 간 대화가 촉진 역할을 할 수 있는 만큼 북미 대화 재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군 당국이 인공지능 기반 무인 전투체계의 전력을 조기에 확보하고 국방 조직도 단계적으로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서욱 장관 주관으로 미래 국방혁신 주요 지휘관 회의를 화상으로 열고 AI 무인 전투체계 전력화를 위한 각 군의 노력을 통합하고
방향성을 통일하고자 국방부 조직 개편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1단계로 AI, 드론, 로봇 같은 무인체계의 신속한 전력화 업무를 국방개혁실로 이관했고 2단계로 미래군구조기획 담당관을 미래국방기획 담당관으로 스마트 국방혁신 담당관은 국방혁신기술 담당관으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3단계로 국방정책실의 기본정책과를 미래전략과로 명칭을 변경해 올해부터 매년 국방기획지침서를 발간해 국방중기계획 수립 및 예산 편성 지침을 제공토록 하는 등 컨트롤타워 역할을 부여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신기술 국방 분야 적용을 위해 미래 국방전략 혁신 과정을 신설하고 AI 기반의 무인 전투체계를 적용하며 사이버 우주 전자전으로 전장 영역이 확장된 합동 작전 개념을 보완 발전시키기로 했습니다. 다양한 바이오 이슈를 과학 기자의 시각으로 집중 분석하는 바이오 위클리 코너입니다. 네, 오늘도 이성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해 오셨나요? 네, 백신 관련 소식입니다. 정부가 모더나 백신의 국내 접종 대상을 기존 18세 이상에서 12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화이자 백신을 맞은 뒤 심근경으로 사망한 20대 남성에 대해 인과성이 공식으로 인정됐습니다. 이스라엘은 기저질환이 있는 5세에서 11세 아동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합니다. 예,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서 우리도 이제 곧 소아 청소년 백신 접종을 시작할 것으로 보이는데 물량부터 과정까지 잘 준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잘 들었고요. 오늘 바이오 포커스 주제는 인체 모든 세포로 분화해 재생의학의 총화로 불리는 줄기세포 기술입니다. 네, 국내 줄기세포 대표 기업 메디포스트 양윤선 대표이사와 함께 줄기세포 치료제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항상 처음에 드리는 질문인데요. 회사 명칭이 어떤 뜻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메디포스트 어떤 뜻으로 지으신 건가요? 뭐 심오한 뜻으로 만든 건 아닌데요. 네. 그러니까 메디칼의 메디와 포스트, 그러니까 약간 주둔지 이런 뜻입니다. 예. 그래서 좀 어떤 의료적인 필요한 기술들을 모아서 우리가 한번 해결해보자 하는 의미에서 메디포스트로 지었습니다. 그렇군요. 메디컬과 관련된 요소와 기술들이 좀 집약되어 있다라는 의미로 좀 다가오기도 하는데요. 네. 자, 고령화와 비만 등의 원인으로 유병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질환이 바로 무릎골 관절염이잖아요. 그런데 이 메디포스트의 카티스템이라는 치료제로 이 질환을 치료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원리로 작용하는 건가요? 사실 그 무릎 관절이 그 연골이라고 하는 이제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네. 그 연골 조직은 한번 이렇게 상체기가 나면, 그러니까 손상이 되면 저절로 재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뭐 소염제라든지 진통제라든지 아니면 다 망가진 다음에는 인공관절 수술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결을 했는데 카티스템이라는 제품은 그 아기의 탯줄 혈액 안에 들어있는 간엽줄기세포라고 하는 줄기세포가 주 성분이고요. 네. 그 줄기 성분이 이제 그 줄기세포가 몸 안에 들어가가지고 무릎 부위에 들어가서 그 환자의 망가진 연골을 새롭게 재생시켜 줄 수 있게 하는 그런 치료제이기 때문에 좀 기존에 그 해결 방법이 없던 것들을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완치에 가까운 그 치료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제가 이제 다음 질문하기 전에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이 줄기세포 치료제가 뭐 예를 들면 골 관절염 치료제면 그 관절염으로 분화시키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줄기세포가 분비하는 그 물질을 이용해서 이 재생을 유도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카티스템은 어느 쪽에 속하는 건가요? 저희는 주 성분이 그 제대혈, 그러니까 탯줄 혈액 안에 들어있는 성체줄기세포이기 때문에요. 두 번째, 지금 말씀해 주신 것 중에 그러니까 뭐 분화를 시켜서 연골 세포를 만들어서 넣어주는 게 아니라 이 세포가 들어가가지고 여러 가지 그 치료에 필요한 물질들을 분비해서 치료 효과를 나타내는 그런 기전으로 이제 치료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 카티스템이 이제 최근 일본에서 임상 3상 승인을 받았잖아요. 이게 네. 어떤 의미인지 좀 궁금하고요. 또 하나 그 일본 이외 다른 국가에서 해외 임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설명 좀 해주시죠. 뭐 요즘에 그 코로나 백신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임상 시험이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아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정식으로 사실은 의약품을 개발하려면 완성이 되려면 임상 1상, 2상, 3상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일본에서 저희가 임상 3상 시험을 허가를 받은 거는 임상 1상, 2상은 한국에서의 데이터로 다 됐다. 생략해도 좋다라고 해서 마지막 단계인 임상 3상 승인을 받은 거고요. 이제
그런 의미는 이제 그 3상만 완료를 하면 저희가 일본에서도 판매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 굉장히 좀 빠르게 일본에서 저희가 카티스템을 그 시술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을 걸로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일본에서의 상용화를 눈앞에 두고 있다. 예,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아까 네. 물어보신 것처럼 뭐 미국에서도 임상을 카티스템이 이제 어느 정도는 진행을 했는데 아무래도 미국은 임상 시험을 마지막 3상을 하려면 돈이 굉장히 자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네. 그거는 이제 보통 국내 벤처 회사들이나 중소기업들은 이제 미국에서 3상 마지막 단계를 할 때는 좀 파트너를 구해서 자금을 좀 유치해서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미국에서의 3상은 좀 파트너십을 이룬 다음에 진행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그 파트너십이라면 이렇게 뭐 빅파마를 말하는 건가요? 이제 카티스템은 좀 수술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인공관절처럼 뭐 빅파마도 될 수 있고 인공관절을 하는 회사도 될 수 있고 해서 예, 관심을 갖는 회사들을 찾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 파트너를 찾고 계시다. 이렇게 현황을 정리해 볼 수 있겠고요. 자, 메디포스트는 최근 주사형 무릎골 관절염 치료제의 국내 임상 일상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자, 우선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또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주사형 치료제는 기존의 그 카티스템과는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도 알려주시죠. 예, 그러니까 카티스템은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연골을 완전히 재생, 새로 만들어주는 이제 치료제인데요. 네. 다만 이제 먹거나 간단히 주사를 하는 방법이 아니라 인공관절보다는 조금 이제 가볍지만 그래도 무릎을 좀 째서 수술적인 수술성으로. 방법으로 네.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사실 수술을 굉장히 꺼려하시는 분들도 많고 한데요. 저희가 지금 임상 1상을 마치고 이제 이번에 임상 2상에 들어가게 돼 있는 새로운 주사형 치료제는 이제 무릎 관절광으로 그냥 한 번 주사만 하는 그런 새로운 개념의 치료제고요. 물론 아직 동물 실험을 거쳐서 이제 임상을 이제 1상, 사람한테서 1상을 거쳤기 때문에 앞으로의 2상, 3상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일단은 굉장히 그 장기적인 그 진통 효과라든지 또는 장기적인 기능의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최종적으로는 연골도 좀 재생되는 주사만 했지만 연골도 일부 재생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갖고 현재 이제 임상 시험을 진행 중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 주사형은 유통과 보관이 용이해서 보다 근본적인 치료 효과를 좀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군요. 사실 뭐 근본적인 치료 효과라는 건 관절염에서 연골이 재생되는 건데요. 네. 그거는 카티스템으로도 이루어지긴 하는데 네. 카티스템은 일단 수술적인 방법이고 또 뭐 유통이나 이런 거에서도 좀 까다롭고 줄기세포가 그런데 저희가 그런 것들을 좀 개선해가지고 새로운 개념의 이제 줄기세포를 만들어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훨씬 더 간단하고 환자한테는 입원도 안 해도 되고 또 오랫동안 진통과 이제 약을 안 먹어도 되고 수술도 안 해도 되고 하는 기간을 굉장히 오래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기존의 카티스템과 또 이번에 지금 임상 시험 중인 새로운 주사형 치료제와 이 두 개가 그 골관절염 환자가 엄청 많잖아요. 전 그렇죠. 세계적으로도 많고 많은데 지금까지는 그냥 진통 소염제 또는 마지막에 인공관절 이거밖에 없었다면 요 중간에 굉장히 환자들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이 환자들이 조금 더 오랫동안 치료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치료제들을 한꺼번에 조금 이렇게 구성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그 두 가지 제품을 현재 열심히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환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대가 되는 치료제가 되겠네요. 예, 저희 연락도 많이 오고 임상 시험에 빨리 이제 지원하겠다 이러시는 분들도 많고 굉장히 관심을 많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네. 이 카티스템은 성분이 그 성체 줄기세포잖아요. 그럼 네네. 주사형 치료제도 이 성체 줄기세포를 이용하는 건가요? 예. 저희는 이제 주로 원료는 다 성체 줄기세포라고 하는 큰 그 카테고리 안에서 이제 사용을 하지만 성체 줄기세포라는 게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이제 그 중에서도 또 배양하는 방식이나 처리하는 방식에 따라 굉장히 달라서요. 그 두 개가 서로 다른 성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밖에도 진행 중인 지금 주요 파이프라인에는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처음에 이제 진행했던 그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 하고 그다음에 이제 미숙아에서 폐가 망가졌을 때 하는 치료제가 계속 임상 시험 중에 있고요. 그것도 역시 성분은 저희는 이제 제대열에서 뽑은 성체 줄기세포가 주 성분이 되고요. 또 이번에 이제 새롭게 개발한 또 줄기세포를 이용해서는 많은 분들이 관심이 많은데 뭐 코로나 19뿐만 아니라 여러 다양한 어떤 호흡기 질환에서 폐가 망가졌을 때 호흡 부전이 왔을 때 그런 폐의 그 손상을 좀 복구해 줄 수 있는 그런 약을 개발하고자 지금 연구 개발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줄기세포만큼이나 이 세포 치료에서 주목받는 게 면역
세포 치료제잖아요. 예. 특히 요새 항암 분야에서 그렇죠. 주목받고 있는데 예. 최근에 이 면역세포 치료제 자회사를 설립했잖아요. 이 회사는 어떤 일을 하는 회사인 건가요? 예, 저희가 이뮨, 면역과 그다음에 유니크하다, 독창적이고 아주 유니크하다는 걸 합쳐서 이뮤니크라는 회사를 차렸는데요. 역시 제대열, 애기 탯줄 혈액 안에 그 줄기세포뿐만 아니라 굉장히 좋은 면역세포가 많다는 거를 저희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알게 됐는데 이거를 이제 자회사 형태로 이제 분리해서 이제 본격적인 치료제들을 개발하고자 하는 거고요. 그 제대열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그 조절 T세포라든지 NK세포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자가면역 질환 또 여러 가지 암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자 저희가 회사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럼 구체적으로 좀 어떤 질병을 타깃으로 하는지 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저희는 이제 그 조혈모세포 이식을 했을 때 이렇게 장기 이식 그 거부 반응처럼 나타나는 20편대 숙주병이라는 게 있고요. 또 루푸스 네.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류마티즘에 해당되는 그런 질환들을 타겟으로 하고 있고요. NK 세포를 이용한 암은 지금 고형암 중에 한 2-3개를 지금 후보로 해가지고 열심히 이제 찾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오늘 그 대표님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비가역적 질병이라고 하잖아요. 다시 고칠 수가 없는 그런 질병들을 다시 원래 몸 상태로 돌릴 수 있다는 점이 이 그 줄기세포 치료제의 가장 좋은 점인 것 같은데요. 그만큼 활용 가능성도 무궁무진할 것 같습니다. 혹시 앞으로도 계획하고 계시는 어떤 치료제 방향이 있을까요? 사실은 그 지금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사실 그 우리가 화학적인 약물이나 여러 가지 뭐 단백질, 항체 의약품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의 약물의 대세였는데요. 그런 걸로 좀 해결하기 힘든 비가역적인 질환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근데 특히 많이 남아 있는 쪽이 뇌 질환들, 뭐 알츠하이머 치매를 비롯해서 뭐 파킨슨병, 척수 손상, 뭐 뇌졸중 이런 그 신경계 질환들이 굉장히 비가역적인 질환들이 많아가지고 그쪽 질환이라든지 아니면 심장 쪽 질환, 그다음에 이제 콩팥 질환, 또 저희가 뭐 관절염은 하고 있지만 골관절계 그런 질환들 뭐 이런 쪽으로 해서 뭐 자가면역 질환까지 줄기세포 영역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무궁무진한데요. 뭐 한 회사가 다 할 수 있다기보다는 이제 많은 회사들이 서로의 경쟁력을 이제 채워가면서 개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제 빨리 그 치료제들이 하루빨리 개발이 돼서 이제 그 상용화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상용화가 되는 것 이외에도 환자들이 그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문턱을 좀 넘어야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의 부담이 좀 가벼워지려면 언제쯤 그 기대할 수 있을까요? 사실 뭐 최근까지도 뭐 줄기세포뿐만 아니라 요즘 나와 있는 면역세포 치료제 같은 것도 굉장히 고가이기 때문에 많은 환자분들이 이제 걱정을 하시는데 뭐 언제까지나 그렇다고 해서 의료보험으로 해결할 수도 없고 고가의 제품들을 결국은 저희는 이제 기업인 입장에서는 또는 연구개발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기술 개발을 통해서 그런 원가 생산의 혁신을 통해 가지고 그런 원가를 낮춰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나머지는 뭐 이제 의료보험이나 이런 것들로 해결해야 되는데 뭐 줄기세포 자체는 굉장히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해가지고 지금 원가가 점점점 차세대로 이제 넘어가면서 이제 좀 감소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환자들이 크게 부담을 안 느끼셔도 될 것 같고요. 또 실손보험이나 이런 걸로 많이 커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괜찮은 것 같은데 앞으로 이제 조금 더 더 고가의 줄기세포 치료제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세포가 더 많이 필요해서 그런 것들 또 특히 희귀질환 같은 대상으로 했을 때는 좀 국가에서 의료보험을 좀 빨리 적용해 주셔야지만 환자들이 부담이 덜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메디포스트는 그 지난 2000년에 설립을 해서 이제 21년이 된 젊은 기업이잖아요. 사업을 직접 운영하시면서 국내 바이오 생태계에 대해서 느끼신 점이 많을 것 같은데 제언하실 게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21년을 젊다고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한데요. 예, 뭐 사실 저희 21년 전보다 많은 것들이 나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이오 쪽에 투자도 많이 되고 또 많은 젊은 그 연구진들이나 많은 분들이 바이오 기업을 많이 창업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 대기업까지 요새는 많이 바이오에 이제 투자를 하고 계시고 진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많아졌는데 이제 양적으로 많아진 거에서 이제 성과를 내야 되는 시기가 된 거죠. 근데 이제 그랬을 때 좀 한국의 여러 가지 주식 시장이나 아니면 한국의 생태계에서 조금 제가 이제 기대해 보는 거는 아무래도 약이라는 거는 실패할 수가 있거든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위험도가 있는 건데 이 성실 실패와
허언증을 좀 구별할 수 있는 네. 이런 조금 건전한 생태계가 유지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또 아무래도 계속적으로 신기술들이 너무나 빠르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제도가 따라가야 됩니다. 법과 규제가 따라가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것도 못하고 또는 우리가 먼저 할 수 있는 것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제 늦어지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확실히 그 법과 규제가 조금 선제적으로 좀 전문성을 가지고 이제 조금 만들어졌으면 하는 것이 이제 바람입니다. 네. 이게 실패로부터 가능성을 발견해 줄 수 있는 토양을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동안 현대 의료기술이 극복하지 못했던 난치병 치료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 메디포스트의 줄기세포 기술이 큰 역할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메디포스트 양윤선 대표이사 그리고 이정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내 연구진이 현재 일본 기업이 독과점하고 있는 고분자 플라스틱의 핵심 소재를 국산화했습니다. 한국화학연구원은 새로운 촉매 시스템을 적용해 기존보다 신축성이 2배 이상 뛰어나고 내열성이 좋은 환형 올레핀 투명 고분자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용매에 녹이거나 가열해 필름을 제조할 수 있다며 디스플레이 등 전자기기나 의료기기 등에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날숨에 섞인 극미량의 가스를 감지해 구취를 진단하는 기술이 개발되었습니다. 카이스트와 삼성종합기술원 연구팀은 나트륨과 백금 촉매를 나노 섬유에 부착해 구취 환자에게서 높은 농도로 배출되는 황화수소를 감지하고 건강 이상 여부를 판단해주는 휴대용 장비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극미량의 황화수소를 감지하는 능력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구취 진단 정확도는 86%라고 설명했습니다. 바이오니아는 수출용 코로나19 진단키트가 타액 검사와 취약 검사 기능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추가로 획득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가 타액 유전자 증폭 검사 기능에 최대 5개의 검체를 한꺼번에 취합 검사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진단키트를 허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연일 확산하는 가운데 취합 검사는 부족한 인력 문제를 보완하고 집단 감염 확산을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회사는 기대했습니다.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기 위해 전담 조직을 꾸린 국내 기업은 100곳 중 5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발표한 기업의 디지털 전환 실태 조사를 보면 조사 대상 기업 1,400여 곳 가운데 디지털 전환을 추진 중인 곳은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다만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자 전담 조직을 마련한 기업의 비율은 5%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조사 대상 기업의 평균 디지털 전환 전담 인력은 1.8명이었고 디지털 전환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정부의 지원 정책으로는 기술 연구개발 지원을 원하는 기업이 가장 많았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원격 의료 등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KDI 경제정보센터가 발표한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디지털 헬스케어의 수요가 앞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은 86.8%에 달했습니다. 또 응답자의 대다수는 디지털 헬스케어가 만성 질환자 등 개인 건강 상태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원격 의료는 사고가 났을 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며 부정확한 진단, 진료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2주째 수도권에서 거리두기 최고 단계인 4단계가 시행되고 있지만 앞으로 더 강한 방역 조치를 검토해야 할 정도로 확산세가 심각합니다. 일상 방역에 빈틈은 없는지 다시 돌아보고 휴가지에서도 방역 긴장이 풀어지지 않게 주의해야겠습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